5월 13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을 시작합니다. 지금 나오신 분은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 황유현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오늘 드디어 반등이 일어났네요. 근데 참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네. 그렇지, 나스닥이 그냥 보합으로 끝났는데 미국 증시가 네. 오늘 이렇게 2%씩 양 시장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를 만한 모멘텀이 있었나요? 사실 목요일 날 어제 아침 방송하고 가면서도 사실 별말이 없었죠. 사실 없었고, 사실 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미국 시장이 빠졌으니까 아침 반대매매하고 그다음에 오후 1시 들어서 좀 조심하자 정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오후에 30분 정도 흔들리다가 반등하다가 이제 오후 12시 반 넘으면서부터 물량이 쫙 빠져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좀 특별한 게 두 가지가 좀 있었죠. 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은 어제부터 복귀를 해봐야 오늘 시장이 해석 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번 어제하고 오늘의 시장 경험을 좀 보시면, 그러니까 이번 주 수, 목, 금 정도의 시장 흐름을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한국 시장에서 좀 자주 나타나는 패턴이에요. 약간 강도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기는 한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정말 극강의 변동성과 진짜 정말 어려운 환경, 대외 환경도 마찬가지지만 극강의 변동성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좀 주식시장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또는 좀 파생에 계속 관심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좀 자주 겪으셨던 일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목요일이 일단 옵션 만기가 좀 있었습니다. 옵션 만기가 있었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은 너무 우울한 얘기라서 말씀드리진 않았었지만, 계속 외국인들은 하방 쪽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옵션의 파생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외국인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싸움이라고 그냥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상방에 대해서 포기를 안 하니까 계속 밀어붙였던 그렇죠. 경험입니다.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상방 포지션에 대해서 하방으로 포기를 하고 만세를 부르고 하방으로 포지션을 바꿨다라고 하면 오히려 거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었어요. 결과론적으로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냥 이제 옵션 만기일 그 주간에는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계속 외국 개인 투자자들이 상방 포지션들을 유지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계속 밀어붙였었고, 그리고 나서 어제 이제 좀 반대매매도 겹쳤고, 그 다음에 가상자산 이벤트들이 좀 있었죠. 이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작년부터 가상자산은 그냥 가상자산이라기보다는 나스닥 성장주의 개념으로 많이 움직였었어요. 그러니까 가상자산이 이제 작년, 아니 2년 전만 해도 좀 약간 대체 자산으로 많이 움직였었지만, 그렇죠. 작년 말부터는 그냥 나스닥 성장주 하나의 섹터로 그냥 반다. 그래서 가상자산이 반등하면 나스닥도 반등하고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몇 개 코인이 좀 달러화 페그제가 이제 디페깅 되면서 좀 이제 시장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했죠. 그러면서 시장이 완전 박살났고, 어제 한국 시장은 옵션 만기일 곁들이면서 그냥 그대로 확 밀어붙이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근데 사실 어제 빠졌던 이유가 좀 과하게 한국 시장이 좀 밀렸잖아요. 어제 과하게 좀 밀렸습니다. 막판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밀렸었는데, 그러면 이 정도면 내일은 그래도 간밤에 미국 시장이 크게 사고만 안 치면 오늘은 분명히 반등하겠다라고 생각은 사실 하고 시장에 임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대비하고 어제도 사실 그렇게 물량 손절매나 그런 부분들은 권해드리지 않고, 어제 조금 양봉냈었던 종목들에 한해서만 조금 이제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렸었죠. 이제 왜냐하면 옵션 만기일에 이제 포지션이 좀 약간 극단적으로 나타날 경우, 어제처럼 좀 뭔가 이 정도 일리가 없는데, 또는 반대매매 터지는구나, 또는 CFD에서도 반대매매 터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을 경우에, 뭔가 폭포수 같은 느낌이 났을 경우에는 그 반드시라고 하기에는 또 그렇긴 하지만, 그 옵션 만기일의 다음 날에는
뭐 만기 포지션하고 조금 다른 움직임들, 반대 움직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오늘은 상승이 어느 정도 조금은 가능성이 있었던, 확률적으로 좀 높았던 날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삼아서 반대로 말씀드리면 만기일 날 좀 과하게 오른 날 있을 수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럴 때는 오히려 조금 이제 단기간적인 관점에서는 다음날 좀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 전형적으로 수목 좀 과하게 밀고 금요일 날 반등 오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파생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오늘 수급 이벤트를 보면 이게 왜 이렇게도 해석이 되냐면 이번 주에 외국인들의 현물 참여는 그냥 평범한 수준이었습니다. 네. 많이 팔기는 한 것 같지만 많이 팔긴 했지만 사실 뭐 계속 과거부터 이어졌던 거고, 뭐 하루에 2천억, 3천억 정도 파는 거는 시장에 엄청난 변동성을 야기하는 정도 수준은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계속 뭐랄까 파생 쪽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게 더 맞았던 것 같고요. 오늘 다행히 의미 있는 거는 외국인들은 오늘도 현물은 별 큰 의미는 없었어요. 600억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이 과연 1일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상승,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첫날일 수도 있지만 그걸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고, 대신에 이제 선물에서 조금 그래도 9,500억이라고 하는 좀 의미 있는 숫자가 들어왔죠. 네,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제 옵션 만기였고 6월은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니까 요거를 바라보고 사실 봐도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일단은 9,500억이면 그래도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되돌려져서 나가면 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일단은 오늘 9,500억 정도는 큰 의미가 있다. 오늘도 사실 장중에 1조 2천억 순매수까지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3시 반부터 또 다시 덜어내긴 했습니다. 한 3, 4억 정도를 덜어냈어요. 여기 보시면. 예, 보시면 아까 여기 15시 15분 이렇게 보면 1조 3천, 이게 딱 3시 정도까지 1조 3천까지 매수를 했다가 3시 반 딱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급격하게 줄기 시작하죠. 그게 줄면서 이제 장 마감하니까 실제 장 마감으로는 9,500억 플러스를 마감하긴 했는데 아마 월요일 날은 장 초반에 조금 차익실현 매물들이 전반적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개별 종목 이슈라던가 수급이라던가 실적에 따라서 또 다 각자 갈 길을 가겠는데, 그래도 뭐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보면 그래도 최악의 상황을 좀 지나가는 거 아닌가 일단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미국 시장도 뭐 오늘 나스닥 선물이 지금 1.9% 정도까지 오르네요. 그러니까 나스닥도 사실 그동안 투매에 대한 이야기 나왔었고, 그 우리가 항상 아침마다 봤던 CNN 그 머니 지수 보면 한 자릿수는 진짜 오랜만에 봤거든요. 7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7 익스트림 공포.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면 그 정도 떨어지면 뭐 대부분 반등을 해왔었기 때문에 반등이 오늘 어느 정도 예상했었던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항상 PBR 0.9배, 0.9배에서 1배 사이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지금 지수대로는 2,500에서 2,600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제 종가 지수 때 2,550대에서 사면 더 내려갈 수는 있지만 기다리면 올라오는 지수 때는 맞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라고 하면 더 밑에서 사고 싶은 욕심은 좀 있었겠죠. 내가 설사 살려고 했었어도. 근데 아마 매수하기는 쉽지 않은 자리였었고, 코로나 때도 이랬었습니다. 코로나 직후에 3월 달에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1,700포인트 정도가 PBR 0.9배에서 1배 사이 정도였거든요. 0.9배 정도였거든요. 근데 거기를 뚫고 1,400포인트까지 내려왔던 거니까, 그러니까 그 격차가 엄청 났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기다리면 올라오는 구간은 맞았는데 더 밀고 내려갔던 공포 심리가 더 극단적. 여기는 사실 애널리스트가 숫자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기다리면 올라올 수 있다. 다만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인간의 심리라던가 여러 가지 수급적인 요인들이 더 약간 그 꼬리들이 있죠. 꼬리. 상승할 때도 막판 윗꼬리, 하락할 때도 아지방 아랫꼬리. 그 꼬리는 사실 숫자로 예측하기 어려워. 심리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도 또 일단은 오늘까지 봤을 때는 반등을 봤을 때는 또 PBR 0.9배 이 정도 수준에서는 우리가 지켜내는 가격대는 또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어쨌든 생각보다 발표는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여기서 다시 리바운딩이 얼마나 나갈지 또는 지수가 다시 3,000포인트를 넘어가려면 결국은 우리나라 기초 체력이 더 늘어나는 실적이나 수출이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당장 오늘 지수가 코스피가 한 2%, 코스닥도 한 2% 넘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 딱
종목들도 그리고 보면 급등한 종목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또 이제 다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냉정하게 볼 필요는 여전히 있습니다. 뭐 지수 때는 여전히 2,600이고요.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 수출에 대한 전망은 아직도 물음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외 변수가 해결된 건 사실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다만 이제 75bp 인상이든 50bp 인상이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다 적응해 나갈 겁니다. 또 그걸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걸 결국 해결하려면 6월 FOMC까지인데 그때까지는 큰 상승 또는 큰 하락보다는 그냥 이제 종목별로 대응. 일단은 오늘 반등은 이번 주 빠졌던 거에 대한 되돌림 정도고 이제 그 이후에 정말 플러스 알파 또는 계좌를 진짜 다시 불려줄 수 있는 주도주 탐색은 계속 되어야 된다. 예, 그렇게 일단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는 일단은 저는 의미는 있다. 네, 의미는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금요일이라 사실 더 뭔가 주말을 불안하게 보내기 그렇죠. 싫어하는 분들의 매도가 몰리면서 좀 안 좋을 줄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 참 이 주식시장은 예측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어렵죠. 예, 막 특히 이- 지수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 어렵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쉬운 거, 또 하나 더 아쉬운 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파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두려워서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그 우리 그 안 좋은 기억에 대한 네. 습관,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뭐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그 패턴이 결국 그래서 상승장에서 올해 네. 많이 못 본다는 네. 어떤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하죠. 결국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요거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수는 외국인이 주도를 하고요. 종목 수익률 게임은 기관이 주도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전형적으로 외국인들은 현물에서만 봤을 때는 크게 별로 지수에는 한국 시장에는 투자하는 것 같지는 않고 개인 투자, 기관 투자자에서 많이 들어왔거든요. 세부 내역은 뭐 보면 나오겠지만, 근데 결국은 아직은 종목장의 뭔가 지수 대형주보다는 종목장 흐름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오늘도 보면 대형주도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개별주들의 상승이 되게 압도적으로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들인데 쭉 보면 그냥 쭉 이어서 나가시죠. 하면 뭐 다 사실 다 개별주들이죠. 네, 다 개별주들이기도 하고 오늘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HLB 시리즈 진짜 오랜만에 네, 바이오 조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HLB도 난 좀 낯설은데 꽤 유명했나 보죠. HLB HLB 당연히 알아야지 이런 의미인데. 를 모르시면 안 되는데 HLB를 바이오 쪽이 별로 알아십니다. 네.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아, 그렇죠. 제약바이오 한동안 잊혀졌었는데 오늘 의미가 있는 상승이 나왔죠. 근데 바닥에서. 관련사들이 전부 싹 올라갔네. 네, HLB 생명과학, HLB 제약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임상 관련해서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진짜 오랜만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HLB도 오랫동안 제 고객님들 중에서도 맹신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맹신이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정말 좋아하는 분들 있어요. 이 주식은 지금도 싸다. 예전에 여기 6만 원 갔어요. 지금도 싸다. 기다리면 간다 얘는.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오랜만에 진짜 그분하고 통화하면서 커버 기다리면 간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오랜만에 적지 않은 금액들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완전히 그냥 거래량으로 그 네. 돌파를 다 해버렸네. 네, 그쵸. 저항선을. 네, 근데 뭐 일단은 제약바이오 쪽에,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오늘 좀 셀트리온은 좀 실적이 안 좋으면서 좀 시장에서 소외되는 그 게임즈 몇 개도 좀 소외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또 이렇게 또 반대로 또 튀어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어서 저는 다행이라고 보고 시장의 자금들이 여전히 시장이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종목이나 섹터들을 찾기 위해서 계속 스마트 머니들은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을 버리고 끝내야지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희망의 끈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시장이 좋았으니까 그렇긴 네. 하죠. 근데 그쵸, 네. 이러다 또 주말에 또 나스닥, 물론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 네. 거의 1.8%, 2% 가까이 오르니까 네. 뭐 분위기가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또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알 수 없죠. 주말에 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니까. 다음 주 초가 됐든 또 나스닥 뭐 어려워지고 이러면 또 우리도 또 분위기 그렇죠. 안 좋을 네, 건데 맞습니다. 네. 어쨌든 일희일비하지 말자. 네. 일일비할 필요는 없고 오늘 일단 오른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일단 왜냐면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오늘 이 정도의 반등은 그래도 외국인들 선물 매수와 같이 겹쳐서 들은 거기 때문에 일단은 또 6월달 선물 옵션 만기 때
5월달 쫙 밀었다가 6월달 다시 쫙 당겨 올려버릴 수 있는 또 의외성이 있는 또 날이 또 한 달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렇게 이제 샀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약간 그 이제까지의 어떤 데이터를 보면 또 미국 시장에서 이제 또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 그렇죠. 선물 네. 이렇게 차이가 큰 이게 크게 또 날 언제 경우는. 또 미국 시장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금리에 대한 것들이 이번 주 CPI도 사실 딱 애매한 때 나왔지만 이걸 앞으로 두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참여자들이 이걸 똑같은 숫자를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 방향이 갈릴 건데 그거는 우리가 예상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공포 심리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공포 심리는 결국은 한쪽으로 너무 쏠렸을 경우에 반대급부가 나오는 것처럼 딱 그게 고기 시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오늘 올라서 좋아하는 날에 주말은 그래도 좀 편안히 보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뭐 경계심을 늦출 이유는 전혀 없다. 계속 경계 안 하고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월요일 날 만약에 요거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월요일 날 어딨냐 여기 있다. 예. 일단은 이번 주에 그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변동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용잔고가 이제 이거 한 2천억 정도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급락했잖아요. 어제 급락했는 결과가 월요일 날 나옵니다. 결제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이 신용잔고가 월요일 봤을 때 한 뭐 21조 초반 정도까지만 떨어져 주면 조금 더 사실 좀 씁쓸하지만 좀 이제 좀 바닥의 확률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22조인데 2천억이라는 게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계속 잘 오랫동안 계속 네. 지켜오다가 네. 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일 날 결제 기준이거든요. 수요일 날 매매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5월 11일이죠. 5월 11일 기준이니까 이제 5월 12일 그러니까 어제 급락이 나왔으니까 요게 관련이 이제 월요일 나옵니다. 그러면 요게 신용잔고가 확 줄어 있거나 그러면 좀 이제 의미 있는 바닥이 수급상으로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제도 보면 제가 12시 반에서 1시 정도 조심하자고 했던 게 우리가 이제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큰 손들이 개별 주식 하기보다는 대주주 양도세 이슈 회피라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CFD라는 걸 많이 씁니다. 그렇죠. 차익 결제 계좌를 쓰는데 요게 창구가 외국인 증권사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잔고가 많이 사실 줄어서 이쪽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반대 매매가 오후 1시에 나와요. 오전에 통보를 해서 이제 일정 부분 이하로 떨어지면 바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정 부분 지켜내면 대신 아슬아슬한 증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실제 반대면 오후 1시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신경 쓸 게 더 생긴 거죠. 이제 좀 뭔가 시장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이제 조금 반대 매매 좀 급등이라기보다는 급락할 때 뭔가 폭포수가 한 번 더 당겨 훅 밀려는 나오는 시점이 오후 1시 전후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1시 전까지 반등 안 하면 미리 선제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한 2, 30분 일찍 나오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평소에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매수할 때 근데 사실 금요일 날이라고 그랬죠. 그 금요일 같은 장에는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오후 2시 이후 네. 이게 좀 마무리되는 순간에 좀 사는 게 좋다. 그렇죠. 실전 투자자들은 네,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네, 하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변동성을 딱 그렇죠, 확인한다. 그렇죠. 네. 근데 이거 뭐 금요일만이 아니라 평일 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평일에도 마찬가지.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일단 오늘 한국 시장이 좋았고 미국 시장도 좋아진다면 그리고 주말에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다음 주 어떻게 뭐 좀 반등이 계속 지속이 될 거로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왜냐면 네. 이거에 따라서 반등했을 때 오늘 뭐 개인들이 많이 팔았지만 이렇게 파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조금 더 버텨야 되나? 네. 이게 고민일 거예요. 지금부터는 정말 이제 종목별로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도 보면 몇몇 기업들은 실적이 잘 나와서 좋은 모습들을 좀 그나마 다행인 거는 실적이 예전엔 실적이 좋게 나오고 나서 빠졌던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보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조금 더 탄력을 받아서 움직이고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더 훅 밀려버리는. 그러니까 오늘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이 그랬고요. 셀트리온이 일단 차트 모양은 좋지는 않습니다. 셀트리온이 일단은 좀 신저가를 그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넷마블
네, 넷마블도 오늘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넷마블도 실적이 별로 안 좋으면서 좀 많이 밀렸고 그리고 이번 주에 LG 생활건강도 진짜 많이 빠졌어요. 생활건강도. LG 생활건강도 좀 많이 빠졌죠. 예. 근데 뭐 LG 생활건강 이 정도면 사실 근데 이제 하반기부터 개선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런 바닥에서 이런 대량 거래는 그리고 여기서 이미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투매가 쿵쿵쿵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이런 엄청난 대량 거래는 올해 실적이 개선된다는 관점을 봤을 때는 이제 바닥일 확률도 굉장히 좀 있거든요. 대신에 V자 반등은 좀 그리긴 어렵고 좀 이제 모아가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이제 저가 메리트 생겼는데 이제 이거를 지금부터는 실적이 잘 나온 기업이든 못 나온 기업이든 과연 1분기가 바닥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지금 나왔던 1분기 실적이 2분기, 3분기까지 이어질까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의 리포트로 계속 나올 겁니다. 예, 지금부터. 그렇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내가 가진 종목들이 완전 테마주나 개별주 좀 제외하고 좀 그래도 묵직하고 굵직한 섹터들 안에 있는 뭐 반도체나 우주항공이나 뭐 자동차나 조선이나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우리 연간 전체 우리 코스피 영업이익 봤을 때 1분기를 저점으로 봤거든요. 1분기 저점으로 보고 이제 2분기, 3분기부터는 조금 개선될 걸로 봤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들과 이제 퍼즐을 좀 맞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적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2월달, 3월달, 4월달 정도까지는 실적도 실적이지만 개별 모멘텀이나 외부 변수가 사실 시장을 더 지배하는 요소들이 많았어요. 실적과 상관없이 그냥 저도 뭐 2월달, 3월달 종목들 뭐 말씀드렸던 거 보면 개별 종목 실적을 보는 것보다는 그냥 뭐 이럴 것 같아가 많았었거든요. 그냥 좀 약간 합리적인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약간 좀 제 내피셜 섞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는 숫자를 보면서 매매를 해도 왜냐하면 주가가 이미 다 레벨 다운돼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이제 앞으로도 좋은 흐름 보여줄 거고 대신에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오는 기업들이 몇몇 있습니다. 몇몇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제가 좋게도 말씀드렸던 월덱스거든요.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보다 한 10% 정도 좀 낮게 나왔어요. 근데 월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증설도 있고 뭐 이제 월덱스가 하는 사업 영역이 계속 어차피 원익 Q&C하고 비슷한 영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진다고 하면 1분기에 안 좋았던 실적이 이제 좀 저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바닥일 수도 좀 약간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월덱스를 지금 사자고 말씀드린 게 저도 좀 확인해야 되고 리포트 더 확인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1분기가 뭐 지금 세부 내용을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1분기 실적이 잘 안 나온 게 뭐 일회성이라던가 아니면 잠깐 뭐 이연됐다던가 실적이 그러면 2분기부터는 오히려 더 기저효과도 볼 수 있거든요. QOQ로 그러면 당연히 지금 저점일 수도 있는 기회들이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분명히 찾아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식시장 아직 희망의 끈을 놓기에는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개별주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오기 전까지는 종목 싸움으로 대응하는 게 바이앤홀드보다는 종목 싸움으로 대응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오기 전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제 조건 하에 이런 종목들 이렇게 좀 보고 말씀드린 거죠. 네. 자, 지금 공포지수가 미국에 6까지 떨어졌어요. 그저께 22였다가 오늘 새벽 6까지 갔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가볼까요? 이렇게 확 달라진 환경 이거 이제 루나 한국 코인이죠. 루나와 테라의 폭락 뭐 상장 폐지되면서 뭐 한때 200억 달러 뭐 얼마라 그러더라. 그때까지 갔었던 거의 10위권 안에 들어갔던 대형 코인이 그냥 제로 가치로 돼버렸죠. 지금 아까 그 뉴스 뜨는데 마포대교 검색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그래서 소방당국하고 경찰이 지금 긴장해가지고 지금 서칭하고 있다고 신문 기사가 속보로 뜨더라니까요. 아마 저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도 가상화폐는 안 하고 있지만 계속 이제 동향 가끔 보고 이제 주변에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서 보기는 하는데 뭐 이제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버셨던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좀 그것도 단기간에 한 며칠 만에 사실 엄청난 폭락이 일주일 만에 97% 폭락했다니까. 아까 보니까 뭐 거의 99%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러한 상황. 그래서 이제 그 위험 자산에 대한 그렇죠. 이 네, 회피 그게 가장 컸죠. 심리, 네. 그 불안 심리가 확 네. 컸던 것 같아. 이 6으로 네, 떨어진 거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이 가상화폐가 그냥 가상화폐 자체가 그냥 나스닥 성장주 개념으로 인식이 작년부터 이제 됐었죠. 그래서 가상화폐는 24시간 거래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먼저 척도로 보고 비트코인이 오르면 나스닥도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간도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뭐 이 루나 코인이라던가 이제 뭐 같이 연동되어 있는 다른 코인들하고 이제 연동이 되어 있는데 좀 이제 개별 이슈 떨어져서 점점 이제 영향력이 좀 떨어져 나가면 조금 안정은 되겠죠.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떨어뜨려는 건 위험자산 선호에 대한 심리를 약화시킨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유동성이 끝이구나. 그러면 가상화폐도 끝이구나. 그러면 다른 위험자산도 줄여야지. 뭐 이런 심리가 연쇄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서 그런 정도. 제가 뭐 가상화폐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요 정도 수준으로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냥 그냥 제 기준으로는 그냥 가상화폐를 볼 때 주식 투자자 전혀 가상화폐를 하지 않는 분들이 가상화폐를 해석할 때 있어서 가상화폐가 오르면 뭔가 이제 선물의 개념 약간 먼저 가상화폐가 좀 좋으면 나스닥도 좀 좋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이게 느낌.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이쪽이 좋으면 이쪽이 나쁘고 이게 아니라 같이 동반자 관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같이 공포지수가 확 떨어지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2020년, 2021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가상화폐 자산,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코스닥에 있는 자금들이 다 그쪽으로만 느낌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가상화폐도 뭔가 상승률을 좀 잃고 이제 변동성 구간으로 들어가니까 좀 약간 그렇게 하나의 자산으로 기존 좀 제도권을 흡수도 좀 했잖아요. 이제 선물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서 좀 이렇게 그렇게 연동해서 움직이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를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은. 네. 일단 오늘 오전 저희가 라이브 방송할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더 추가로 하락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얘기했는데 지금은 또 영상들에 올라오는 댓글들을 보면은 다음 주 반등에 대한 기대감들로 또 이렇게 찼어요. 이게 참 어려워요. 어렵죠. 네. 근데 지금 오늘 나온 뉴스 가운데 보니까 쌍용차가 이제 거래 재개 그 좀 연기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오늘 아침 우리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그 쌍용차에 대해서 조금 주의하자 이런 그러니까 그 관련된 KG그룹이라든가 좀 주의하자 이랬었는데 지금 뭐 그 거래 재개 뭐죠? 이거 뭐라고 표현해요? 거래 재개는 아니고 상장 거래 정지는 개선되고 개선 기간을 더 부여한 거네요. 예. 이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인공호흡기 계속 달아준 거죠. 조금 더 폐지는 아니고 그 거래 개선 기간을 더 부여해서 이 기간 동안 2022년 12월 31일까지 회사를 살리기 위한 노력. 이거 뭐 당연히 KG그룹의 인수합병도 다 포함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하면 나중에 상황을 봐가지고 다시 한번 거래소 심사하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KG 관련 주식들이 뭐 시간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네. 이러면서 이제 또 실망하는 아침에 방송 우리 보면서 또 이렇게 매도 포지션 잡았던 분들이 이제 좀 실망하는 글을 좀 남기시고 하는데 그죠, 네. 참 사실 이런 어려워요. 거는 이제 그 오늘 이제 인수의 허가가 나긴 났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재료 소멸로 보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인수하기 직전까지는 어쨌든 간에 뭐 기대감들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되게 KG ETS 같은 경우는 엄청 변동성이 심한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를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본적인 펀더멘탈. 그러니까 사실 해도 그건 악재라고 보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자금 유동성이라든가. 그렇죠. 네, 네. KG그룹이 기본적인 많아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 가지고 이렇게 어떤 추정을 할 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면 물론 그건 일시적일 거예요. 네. 결국은 이제 수렴하겠지만 그러나 어쨌건 참 어려워요. 주식 네, 투자라는 게 참 어렵죠.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그때 해석도 다르고 그래서 주식이 되게 요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요물, 주식은 요물.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그 만약에 우리가 조정이 좀 만약에 끝났다라는 차원에서 고민해 본다면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반등장을 좀 즐길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1번 자동차. 네. 현대기아. 1번. 네. 근데 자동차 플러스 자율주행. 현대플러스 자율. 네. 일단 제가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2번 조선. 조선. 네. 3번 파운드리.
네. 후공정 네. 반도체 네, 그렇습니다. 4번은 이제 우주항공. 네. 그다음에 마지막 5번을 지금 여기 4번까지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고 5번을 제가 로봇하고 그다음에 바이오하고 하나 이제 폴더블 3개 5번을 뭘로 놓을까 고민 중인데 로봇은 한번 저는 이제 상반기에 지나간 것 같고 바이오는 가능성이 있다면 이번 여름 왜냐하면 지금 HLB도 그렇고 SK 바이오팜도 그렇고 일단은 뭐 한미사이언스 같은 한미그룹도 그렇고 지금 일단은 좋아지는 모습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오늘 HLB의 상승이 어떻게 다음 주 제약바이오 섹터의 흐름을 이어갈지 이번 주 근데 제약바이오 섹터들 변동성을 진짜 엄청났었거든요. 그러니까요. 한 번 급등하고 한 번 급락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 초보 투자자들이 들어갔다는 그냥 네. 좋아서 들어갔다 그냥 다 고점에 물려가지고 네. 고민을 엄청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이야 시장에서 조금 잊혀져 있지만 이때만 해도 사실 10,000원에서 30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했었거든요. 사실 뭐 거의 뭐 가상화폐 수준으로 한 서너 달 만에 20배가 올랐으니까 뭐 그런 흐름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래서 일단은 종목별로 돌아다니 보시면서 공부는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SK 바이오팜도 그렇고 최근에 JW 중해제약도 실적 올해 개선치가 굉장히 좀 좋게 나온 걸로 있는데 이거 보시면 선반영 되고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닙니다. 일단은 지금 최근에 그냥 같이 쓸려서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대량거래 터트리고 그냥 조정이 좀 세게 나왔거든요. 이런 종목들도 그냥 물량 소화 과정이니까 이런 것도 진짜 오랜만에 이게 시가총액 큰 회사는 아니에요. 5,500억인데 올해 리포트 내용들이 좋아서 이런 종목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K 바이오팜도 어떻게 됐어요? 참 우리 이거 그때 우리 어제 밀렸다가 오늘 대상 먹은 건데 네, 대상 본 건데 안 올라오네요. 네, 계속 고자리예요. 의미가 없어. 네, 고자리입니다. 네. 근데 아직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SK 바이오팜. 네,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좀 섹터를 좀 너무 일찍 말씀드렸다기보다 중간에 전쟁이라는 변수가 터져 없었다면 한번 저를 위한 변명을 해보자면 전쟁이 과연 안 났으면 지금 좀 더 올라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드는데 그랬으면 오히려 반대로 아무 말도 못하고 킥 소리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그렇죠. 그 피할 구멍이 네. 없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바이오는 그 미국에서도 바이오텍 보자라는 이야기 나왔고 이번 주에 좀 바이오 섹터들이 워낙에 좀 변동성이 크니까 이제 뭐 여기저기 방송에서도 좀 많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들 굵직한 리포트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회 되면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조금 이르긴 한데 하반기에 이제 폴더블 또 나오거든요. 네, 삼성에서 이제 그게 과연 이벤트가 될 수 있을까? 네, 그 정도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플러스 자율주행, 조선, 파운드리, 우주항공 뭐 이런 애들은 좀 보셔야죠. 그런 정도 섹터. 네. 우리 그거 가지고 다음번에 그거 한번 만듭시다. 그 뭐지? 그거 역시 또 토너먼트? 토너멘트. 뭐 그래 보시던지요. 여기다 참 건설 쪽에서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삼성 엔지니어링 최근에 좀 오른 것 같은데. 네, 삼성 엔지니어링의 흐름이 가장 좋은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정말 오랫동안 쉬었다가 이제 올라가는 구간이고 거래량이나 거래대금 봤을 때도 최근에 변동 별로 시장에 크게 영향받지 않은 흐름이거든요. 잘 버텼네. 네, 잘 버티고 그냥 진짜. 추세를 계속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추세를 지켜낸 종목들이 센 놈들이에요. 이게 주포가 있든 아니면 투자자들이 계속 사려고 하든지 간에 이런 애들이 굉장히 좀 센 놈들인 거죠. 네, 추세를 계속 지켜내고 있는 종목들. 네. 근데 그 자동차주 관련해선 오히려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차. 한 20 몇 프로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저거 좋아서 따라갈 때가 아니라 좀 이렇게 매도해야 될 때 아니야? 이런 조금 생각이 눌림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다른 섹터가 그러니까 다른 섹터 이게 풍선의 효과를 봤을 때 분명히 오늘 보면 많이 밀렸다는 애들이 지금 올라오긴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애들이 올라오면서 단기 자금들은 좀 위에 많이 올라가 있던 애들을 팔고 이렇게 좀 밸런스를 맞춘 작업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눌림이 나올 건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기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를 지금 사려면 어쨌든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건 어쨌든 사줄 사람은 여전히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한 1년에서 2년 동안은 실적에 대한 너무 컨센이 얼마나 높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실적에 대한 담보가 되어 있는 거라는 관점에서 보면 더군다나 올해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한 해를 봤을 때 왜냐하면 수출주들이 올해 별로 전망이 좋지는 않거든요. 다 생각보다.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수출주인 자동차가 그래도 좀 희망 섞인 대형주 중에서 하나니까
그래도 좀 자동차 섹터는 보시면 좋겠고. 근데 요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네. 기아는 많이 올랐지만 현대는 못 올랐잖아요. 오늘은 현대가 좀 상대적으로 더 셌고요. 네. 그런데 어차피 두 차는 비슷하게 상승폭들이 비슷해지니까 결국에는 키 높이를 맞추니까 지금 시점에서 현대차가 더 투자 매력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기아가 낫다고 봅니다. 이유는? 네, 센 놈이 더 셉니다. 센 놈이? 네. 기아가 부러지면 현대도 부러질 거예요. 같은 관점에서 뭐 정도 폭은 있지만, 그러니까 오늘이 전형적으로 많이 빠졌던 애들이 올라오면서 기아 빠지고 현대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라고 봤으면, 기아를 가지고 인문이 현대차를 바꾸는지는 굳이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제 생각입니다. 그냥 기아는 있으신 분들은 계속 가져가시는 거고, 없는 신규 매수 관점에서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저는 기아가 낫다고 봐요. 네,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기아가 낫다고 봅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네, 조선은 현대미포조선이죠. 현대미포조선. 네. 현대미포조선 마찬가지고요. 네, 현대미포조선,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 조선. 왜 안 쳐지나요? 네. 갑자기 멈췄네요. 이거 대우산업. 갑자기 버벅대네요, 얘가. 네, 이런.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오는데 요거는- 저항선에 걸린 것 같긴 한데. 요거는 아니고 요거. 요게 대우조선해양. 아. 네. 네. 이런 것들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선. 그리고 파운드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원익 QNC, 월덱스 오늘 DB하이텍이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네. 네.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 이렇게 싼 회사가 왜 이렇게 안 올라 하실 수 있는데, 아마 아까 실적 발표를 꽤 잘했는데 시간을 한번 봐볼까요? 얼마나 돼 있나? 오늘 약간 좀 종목들을 좀 보는데 봐보겠습니다. 시간에서 2.3% 정도 올라왔네요. 네, 그러니까 7만 1,000원이면 7만 요 정도인데, 뭐 여기서 7만 1,000원에서 한 2,000원 정도의 벽이 좀 많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여기를 뚫고 올라가 주면 저는 좋은 그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봅니다. 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아직 실적 발표 안 했지만 시간에서 좋았나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큰 의미는 없고. 네. 그거는 근데 트레이딩 관점인 거죠? 아닙니다. 좋은 주식, 그러니까 지금 강한 주식을 네. 올라타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그렇기도 하지만 시장이 일단은 제가 주도주가 그나마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주도주가 있으면 주도주가 교체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주도주가 없는 것보다는 주도주가 있으면 시장이 부러지진 않아요. 근데 시장의 주도주가 당일 주도주, 이게 작은 종목들 상승률로만 보는 거 말고 그래도 시장의 중심축을 이루면서 시장을 지탱하는 주도 섹터들이 분명히 있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조선이랑 자동차 정도면 그래도 시장의 큰 자금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기존의 주도주였던 LNF나 에코프로비움이나 2차전지 섹터들이 오늘은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바뀐다라고 하면, 자동차로 완성차 업체로 바뀐다라고 하면 시장의 붕괴보다는 이쪽에서 매매 놓으시는 게, 매매를 하면서 하는 게 낫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그나마 바이앤홀드도 가능한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좀 약간 자동차 부품이나 그다음에 파운드리 부품들, 그다음 몇 가지 종목들은 일단 지금 좀 끌고 가기가 좀 힘들죠. 분명히. 그리고 2,700포인트 만약에 상승해서 넘어가면 또 바로 매도 압력이 굉장히 강해질 거예요, 시장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2분기 아직 수출이나 실적에 대한 물음표가 아직 붙어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들어오는 기관 투자자들도 2,700포인트 넘어가면 또 바로 회수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개별 종목별로 너무 큰 호흡으로 보시기보다는 일단 주도주는 있구나, 시장이 무너지진 않았구나, 그 전제 조건 하에 종목별 그 안에서 괜찮은 지금 살아있는 섹터들, 그러니까 자동차, 조선, 파운드리, 우주항공, 그러니까 조선 쪽도 밑에 기자재 업체들 있죠. 한국카본이나 HSD 엔진이나 성광밴드나 이런 쪽. 그다음에 파운드리에서도 원익 QNC, 월덱스, TLC, 뭐 테크윙, 뭐 여러 쭉쭉쭉, DB하이텍 이런 쪽 쭉쭉쭉. 그리고 우주항공에서도 한국항공우주를 필두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뭐 이런 쪽 쭉쭉쭉 이렇게 좀 약간 가지치기 하듯이 이렇게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저도 공부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는 분명히 단타로서도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 저도 뭐 자신 있게 지금은 제바의 시대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젠셀진의 시대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네. 그거를 얘기하는 시점은 이미 다 오를 만큼 오를 때 아니에요? 올랐죠. 그냥 그래서 사실 좀 이런 코멘트 업종이나 이런 걸 드리기가 사실 어려운 게 바닥에서 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다가 안 오르면 오르지도 않는 거 이제 말하면 뭐하냐, 언제 오르냐, 또는 그렇지. 좀 올라서 말씀드리면 이미 다 올랐는데 말하면 어떡하냐. 사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참 어려워요. 네. 그래서 지금 근데 그 우리가 전기차 공장 신축 조지아 한다는? 네. 그거 네. 설립하는 거 이런 이슈들 발표되면은 이게 좀 단기 고점 오히려 뉴스에 팔아라 이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어때요 지금? 이건 에코프로 BM이고요. LNF고 오늘은 조금 셌던 게 한솔케미칼. 이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6.5% 정도 오르고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소재도 하면서 이제 반도체 소재를 같이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엄청 이제 비싸지 않은 아주 좋은 회사인데 그리고 570억 자사주 취득 규모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지금 구간이 왔죠. 이게 보면 8월 달까지네요. 8월 달까지 석 달 동안 570억이면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자사주 매매 방법 말씀드렸는데 석 달짜리 공시는 굉장히 좋은 공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2조 7천이고 570억이면 작은 규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이게 하루에 60일 정도 사는 거니까요. 대략 얼마일까요? 하루에 그럼 60억. 저희 계산 왜 갑자기 머리가 계산이 안 돼서 계산 한번 해보시고요. 570억 한 570억을 60일 동안 사는 거니까 하루에 10억 정도 되겠네요. 10억 좀 안 되게 뭐 전체 규모에 비하면 뭐 적지는 않지만 꾸준히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좋은 흐름에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차 전지 섹터들은 뭐 셀업체 마찬가지고 완성업체 마찬가지고 진짜 소재 장비 다 봐야 될 다 이제 각자 움직임이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첨보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움직임이거든요. 첨보 같은 경우에는 얘는 또 혼자 또 바닥 또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2차 전지가 다 우르르 올라가는 구간은 분명히 지났습니다. 이제 개별 종목 단으로 지금부터 작년 실적 대비 올해 성장률 그리고 내년 성장률이 계속 YOY로 증가하는 섹터들을 찾아보자. 그러한 섹터에서 그런 관점으로 저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오히려 접근하는 데가 이쪽인 것 같고 조금 바이앤홀드를 해야 되는 관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이나 뭐 자동차 이쪽이지 않을까. 그렇게 놓고 큰 그림 봅니다. 그리고 일주일 모멘텀 트레이딩은 지금 정도 시장이 사실 제일 좋아요. 변동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음봉 난 거 잘 골라서 사고 다음날 좀 양봉 났을 때 좀 팔고 그러니까 살 때는 분할로 사고 팔 때는 그냥 한 방에 팡팡팡 쳐내려 버리고 그리고 팔고 올라간 거에 대해서 아쉬움 두지 말고 네, 그 정도만 고려하시면 이미 이 정도면 이제 이 정도 상반기에 작년 말부터 보여줬던 이 정도 변동성이면 그래도 급하게 시장 사이클에 대한 굳은 살들이 또는 이제 멘탈들이 사실 단단해졌을 거라고 봅니다. 겪어서. 한국 시장에 이제 트레이딩도 많이 겪었을 거고 더군다나 미국 주식 시장까지 같이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이 멘탈만 한 번 더 이겨내면 다음에 똑같은 상태가 와도 야, 그때 그것도 견뎌낼 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의 이게 굉장히 경험이 돼요. 저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도 몇 번의 사이클을 겪으면서 이 정도 이때는 그때보다 더 힘들었어 되거든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는 여전히 힘든 거 똑같아요. 저희라고 안 힘들겠습니다. 저 다 똑같은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가 더 힘들었나 이때가 더 힘들었나 생각해 보면 이때가 더 힘든 때도 더 있었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짧게는 2015년에서 2018년 한 4년 정도 걸쳐서 있었던 긴축의 사이클을 지금 거의 1년에 압축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1년 만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투자자들도 지금의 과정을 겪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맞을 리가 없습니다. 예측이 다 각자 생각이 다 다르고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더 전문가의 의견보다 본인의 생각이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분들도 다 각자 저 말고 제가 합리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의 과거 사례들과 이렇게 해서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지금은 굉장히 좀 참고 사항이지 절대적으로 참고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그리고 종목의 변동성, 지수와 종목의 변동성이 이렇게 심한데
예를 들어서 하방을 계속 주장하셨던 분들도 오늘의 상승을 보면 또 올라가는 공포가 또 엄청나거든요. 그렇지. 내가 틀린 거 아닌가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승론자, 하방론자 다 힘든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 누구를 비난하기도 지금 사실 시간이 없습니다. 종목 보면서 공부해야 돼. 공부하시고 멘탈 더 단단하게 하시고 운동하시고 하시면서 지금의 변동성을 내 주식 경력에 좀 어떻게 보면 자양분을 삼으셨으면 저는 이 지금의 변동성은 진짜 나중에 엄청난 자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이게 뭐 다들 그 30, 뭐 남석관 대표님도 30 몇 년을 네. 해왔지만 이런 장은 처음이라고 하니까. 네. 그럼 엄청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네. 이 먼저 얘기. 네, 살아남으시면 다음 상승장에서 정말로 이제 지금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 다음 장에서 분명히 이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무기가 되고요. 주식시장에서 보면 평균적으로 한 5% 정도 본다고 해요. 다 5% 안에 들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시장, 이것이 앞으로의 우리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가 아닐까. 뭐냐면 변동성이라는 어떤 위기가 됐든 어떤 급격한 그 충격이 왔을 네. 때의 그 지금 우리 환경이 ETF 쪽으로 많이 빠져 있고 자동 매매 프로그램, 네, AI 네, 프로그램 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져 있는 이 환경에서의 충격에 대한 이번에 반응 이런 것들이 앞으로 사실 일어나면 계속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게 상승은 길게 천천히 올라가고 하락은 항상 이렇게 급하게 팍 떨어지거든요. 근데 원래 선진 시장의 통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굉장히 오랫동안 갔다가 조정은 되게 세게 오거든요. 신흥국일수록 좀 급격하게 올라가고 천천히 떨어지고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한국 시장이 좀 약간 점점 선진국화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제가 옛날 신입사원 때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뭐 지금 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갑자기 기억나서 말씀드렸던 건데 어쨌든 한국 시장도 점점 선진화되면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분명히 또 한국 시장도 좋은 일이 올 거라고 봅니다. 너무 오늘 뭐 올랐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가실 필요도 없고 사실 지금 가장 속상하시는 분들은 어제 손절매를 했다가 오늘 다시 못 담으신 분들이 사실 지금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멘탈적으로 쉽지 않으실 거고. 근데 분명히 기회는 또 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올라갔던 종목들에 대해서 아쉬워하실 거 없고요. 주식은 항상 그렇습니다. 팔고 항상 뭐 어떻게든 아쉬워요. 어떻게든 아쉬우니까 또 기회를 또 주말간에 또 잘 이제 쉬시면서 기회를 찾아보시는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 황유현 팀장과 함께 네, 오늘 진시황 이야기를 좀 다뤄봤고요. 뭐 사실 지금 뭐 시장이 이렇기 때문에 그냥 뭐라 그럴까요? 지금의 시장에 적응하기 위한 우리 그냥 몸부림이라고 봐야죠. 네, 예, 알 수가 없는 일들이 자꾸 펼쳐지니까. 자, 내일 공지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토요일이죠. 12시부터 라이브 방송을 한 2시간 정도 준비했는데요. 공매도의 국내 고수시죠. 김영옥 저자, 김영옥 전업 투자자 고수하고 라이브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은 코스피는 무조건 100, 그 다음에 코스닥은 200. 그러니까 우량주 중심으로만 거래를 해요. 그분은 안 하는 그 몇 가지 테마를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게임주 안 하고 이 바이오주 안 하고 이게 있더라고. 왜냐하면 예측이 안 되기 되죠. 때문에. 네, 어렵죠. 네.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왜냐하면 그 종목들이 대부분 투기성 자금이다 보니까 매매하기 어렵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그 공매도를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시장이 빠지든 오르든 양 방향으로 돈을 버시는. 네. 그래가지고 그 두 가지를 아니까 확실히 주식 투자도 같이 하시는데 그 살자리, 팔자리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하여튼 이분과 함께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종목 상담 해드릴 예정이니까 네, 시간 되시는 분들 그분이 공매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종목 가지고 있으신 분은 되게 좀 씁쓸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네. 대신 그 이유를 알아야지. 네. 왜 내가 거기에서 샀을까? 왜 여기는 왜 거기가 될까? 공매도 자리라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를 알면은 이게 다 지금 우리 수업료지. 그 다음번에는 또 확 달라지겠다. 수업료는 안 낼 수 없나? 참.
아니 뭐 네. 자기도 많이 내고 뭘. 황 팀장이 그렇게 됐을 정도면 이제 사실 좀 그만 내자 이제 정말. 저도 수업료 많이 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노후로 접어들면서는 결국 돈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만큼의 돈이 없으면 그만큼 자유가 박탈돼요. 이게 목숨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자기 일생을 모아온 돈인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요즘 시장 왜 오르는지 왜 빠지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외국인들이 왜 파는지 왜 갑자기 또 사기 시작하는지 전혀 오리무중 알 수 없는 나날들이 연속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큰 손해를 입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물놀이 장세라고도 이야기하죠. 사면 물리는 장세. 이러한 때 시장을 보다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젊은 분들이야 이런 경험을 통해서 실력이 커져갈 수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 혹은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 노후 준비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피 같은 돈을 손실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증권가에서 정말 40년간 큰 획을 그으신, 그리고 또 CNBC의 앵커로서 또 정말 많은 전문가들과 토론을 하면서 시장의 상당한 분석을 해오셨던 같은 은퇴자로서 은퇴하신 분들의 마음을 가장 절실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이해하시는 백만개미 채널을 운영하시는 한세구 당주님을 이번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은퇴자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50대, 60대 혹은 뭐 은퇴를 준비하는 40대들도 그렇고요. 나이가 든 상태에서 자산을 날리게 되면 좀 이걸 복구하기가 참 어렵고 심리적으로 초조해지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또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제가 은퇴하고 시니어가 돼 보니까 더 절실하게 이제 그걸 느끼겠어요. 저도 현역에 있을 때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뭘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젊다는 건 뭐냐면 나한테 기회가 또 한 번 있다 하는 거가 되는데 연령이 어느 정도 돼서 이제 그 시니어 배열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사실은 목적이 좀 달라요. 젊은 사람의 경우는 뭔가 이거를 내가 기회를 삼아서 내 인생을 좀 바꿔지는 이런 이포크 메이킹한 뭐 그런 걸 만들어 보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은퇴하고도 노년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떨어지고 노후로 접어들면서는 결국 돈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만큼의 돈이 없으면 그만큼 자유가 박탈돼요. 결국 돈은 자유하고 비례한다 이런 생각이 자꾸 이제 저도 시니어가 돼 보니까 들어요. 그러니까 시니어에서는 뭐 1억 천금을 벌고 막 인생을 바꾸고 이런 거보다는 어떻게 합리적인 그 내 재산을 증식해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주안점을 맞추고 가장 중요한 거는 원금이 깨지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손해가 나면 복구할 수 있는 기회도 적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내가 너무 일찍 팔았나? 조금 더 갖고 있으면 더 먹을 텐데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오히려 아쉬운 게 원금 손해 나서 힘든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죠. 그래서 확실히 이 시니어나 이런 분들의 투자 전략은 큰 거에선 변화가 없겠지만 좀 달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리스크 관리가 좀 더 예민해야 그렇죠. 되고요. 네. 사는 시점, 그다음에 파는 시점이 네. 일반적인 투자자들하고는 이 네. 노후 자금을 운용하시는 분들은 네. 좀 달라야 된다. 네. 이게 이제 정말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세구 당주님과 8.15 캠퍼스에서 만든 성공 노후 투자 스쿨, 이건 아무래도 은퇴하신 분들, 그다음에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프로그램과는 좀 달라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기존의 어떤 투자 교육 프로그램들과?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최초인데요. 어떤 특정 계층, 시니어라든지 노후 자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세분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투자 전략이나 정보 제공이나 시장 분석법이나 이런 건 처음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첫 번째는 제가 40여 년 동안 주식 시장에서 같이 했다는 거. 두 번째는 저 또한 시니어라는 거.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심정인지 제가 잘 아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그래서 살 거냐 팔 거냐 가만히 있을 거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귀결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모든 내용을 가능하면 좀 간단하게 간결하게 전해드리려고 원래도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지만 그렇게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어야죠.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결국 노후를 보내는데 절실하게 필요한 은퇴 자금, 그 다음에 노후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노하우 혹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8.15 캠퍼스를 통해서 만나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특히 이제 이 제목 자체가 성공 노후 투자 스쿨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이거는 특히 이제 시니어 분들이 많이 관심을 좀 갖고 보셔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접근하는 그 자세부터가 노후 시니어들은 이걸로 대박 내려고 그러면 금방 쪽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남보다 더 벌겠다가 아니라 남만큼 나도 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하시면 성공 노후 투자 스쿨과 함께 하시면 좀 시장에서 그래도 평균 이상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노후 자금은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원금을 어떻게 하면 안 깨먹고 잘 보존하나 이게 목숨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자기 일생을 모아온 돈인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최초로 시도하는 건데 은퇴하시는 분들, 은퇴를 이미 하신 분들 그리고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가장 필요한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될 거라 저희도 기대를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